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오고, 네, 음악도 분위기도 좀 그런 음악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자, 오늘은요,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임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유진의 생산 테마 토크라고 해서요. 오늘은요,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유명하신 이강재 교수님을 모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새 부동산 시작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중개만 뿐만 아니라 컨설팅으로 우리 또 다양한 분야를 업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옆에 계신 교수님 다 아시는 교수님이신가요? 교수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제 초청을 받은 이강재 교수고요. 주 전공 과목은 이제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그리고 언제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니까 또 중개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업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잠시 도움이 되고자 초대 손님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주종목이 컨설팅이세요? 네, 컨설팅입니다. 언제부터 컨설팅 하셨어요? 컨설팅 경력은 한 18년 정도 됩니다. 와. 근데 18년 전에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영역하고 부동산 컨설팅하고 굉장히 좀 혼선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거용 물건이라든지 뭐 매매 전시에 관련된 것은 이제 중개로 했고요. 뭐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디벨로퍼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이제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이제 받으면서 컨설팅을 이제 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PM이라고 이야기하죠. 프로젝트 매니저. 예. 네. 세나공주님이 부동산 방송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K마스터즈라는 부동산 마케팅 기관에서 하는 토크인데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강재 교수님을 모시고, 네,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동산 컨설팅을 하려면요. 네. 교수님도 처음부터 컨설팅을 하신 건 아니시고, 네. 저희 이제 일반 부동산 중개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처럼 중개부터 시작하신 거죠. 맞습니다. 중개를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부동산은 컨설팅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한 적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6개월 동안 매매, 전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전월세 계약이 6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예. 너무 심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가 완전 실종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007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야죠. 예.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매도 고가라기보다는 지금 9억 이상은 아예 매매되지도 않고요. 또 전세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없어서 전세 시장도 조금 안 좋고요. 뭐 하다못해 월세 정도만 움직이는데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집도 안 보러 오시고 집도 안 보여주고 하셔서 네. 그런 상황이라 지금 교수님 처음 컨설팅 시작했던 그 당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거래가 실종이 되면서 특히 이제 규제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돈은 있는데 유동성 자금은 있는데 과연 이제 어디로 갈까? 또 부동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이야기지만 또 더 강한 규제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중개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건데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는 중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개만 하셨던 분들이 컨설팅이라는 걸 접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저조차도 사실 제가 어디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가 솔직히 저도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어렵거든요, 선생님.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번에 K 마스터즈 컨설팅 과정을 이제 6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제 K 마스터즈 이제 컨설팅 과정 2기가 2월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기를 경험 삼아, 2기에서는 좀 더 이제 색다른 수강생들의 의견을 집중 반영해서, 색다른 모양으로 이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핫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어주는 이제 과제라든지 아니면 정형화된 폼이라든지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이제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뭐 정형화된 폼은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실 내용들은 중개사님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 보시면은 세나공주님은 중개사님이 아니신가 봐요. 예,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방송인가요? 문의 설명도 해주시나요? 계속 정보 강의만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예. 오늘 이렇게 세나공주님처럼 부동산 중개를 하지 않으신 분도 오늘 수업을 들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 다른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니고 대구에서 이제 제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 등록증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처럼 특별하게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허가업종이라든지 신고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부동산 컨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들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그렇죠. 그쵸. 네, 세나공주님 오늘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교수님 진짜 요새 강의를, K마스터제도 컨설팅 강의 KC 과정이라고 지금 하지만, 다른 네. 또 다른 지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또 강의를 많이 하시죠? 예. 그저께인가 대구에서 강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년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3년 과정으로 또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론 강의와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접하는 또 답사를 통해서 서로 매치를 시키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엄청난 또 시간과 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엄청난 또 수강료가 같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K마스터즈도 많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을 함유한 공인중개사들이기 때문에 쉽게 6개월 동안 이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요새 지방은 어떠세요? 지방은 분위기가 어때요? 서울은 서울에 계신 분들 많은데, 저도 강남에만 있다 보니까 이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방 쪽 분위기는 요새 부동산 경기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방 쪽 이제 분위기는 이제 서울하고는 비교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죠. 다시 말하면 그냥 거래 실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방이 더 그런가요? 요새 미분양 쪽도 많이 되고. 분양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분양 쪽도 이제 저희들도 얼마 전에 미분양 물량도 많이 이제 손을 댔는데, 실제로 이제 미분양을 또 처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전문 지식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미분양을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같은 경우도 시공사의 뼈를 깎는 이제 눈물의 그 미분양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양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할인하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일반인들이 과연 이제 정확한 할인 폭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향후의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을 체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물량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공인중개사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 쪽도요? 예. 교수님 오늘은 수업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쉽게 네. 재밌게 하려는데 재밌는 얘기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말투 자체가 이제 액센트가 부산 말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재미있게 하려고 해도 말투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원래 재미없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재미없으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네. 교수님,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지난번에 왜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미분양 물량 없어지고 지금 아예 대출 안 돼서 네. 매매가 아예 실종이 됐다는데 예. 그럼 우리 중개사들이나 투자자들은 또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많다고 하지만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도시재생 쪽으로 아마 물건 공급을 하려고 분명히 할 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아직도 부족한데 실제 이제 매도자 쪽은 물건을 걷어들이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서울을 좀 벗어나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또는 이제 구를 가지고 있는 시지역의 경기도가 아마 그 두 번째 타겟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럼 오늘 생각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쪽지집게처럼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수원 같은 경우도 구가 있지 않나요? 많죠.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도 구가 있지 않나요? 용인도 엄청 많죠. 성남도 구가 있지 않나요? 구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동두천, 의정부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구가 없지 않나요? 그거는 동두천 당연히 시. 없죠. 시죠. 네, 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을 여러분 벗어나게 찍어주신답니다. 되면 지금. 서울을 벗어나면 아마 구가 있는 시에서 구가 있는 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구가 있는 시. 예, 그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그러면 조금 사이즈가 큰 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분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분당은 재건축 시한이 됐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분당이 재건축 될까요,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모란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을 통해서 분당과 조금씩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그 내구 수명이죠. 버팀 연수가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재건축도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대한 뭐 대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하기는 쉬운데 사업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구dom심지가 좀 더 유력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은 해봅니다. 경우는 구도심하고 분당구라는 신도심이 있는데 신도시가 네. 그러면은 분당구보다는 구도심 쪽이 더 향후에는 좋다. 예. 그러면 일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네요. 예. 여러분. 포인트 집어주셨어요, 교수님이.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인구가 있으면서 구를 가지고 있는 시가 그 두 번째 타겟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남시는 분당구만 조정 지역이나요, 교수님?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성남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분당구, 다시 말해서 이제 분당 그 도시개발지구와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쪽이 아마 우리 투자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히 해봅니다. 네. 택지개발지구랑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기존 시종 구시가지. 이런 쪽이 아마 모란시장 막 이런데. 그렇죠. 그런 아는 데가 모란시장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들이 조금 더 이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보합이라든지 정체성이 있었던 처인구라든지 네네. 뭐 이런 쪽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지구는 가격이 워낙 높고 거의 분당에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그렇죠. 생활권이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뭐 도심지에 붙어 있는 처인구는 정말로 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수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사실 미분양의 늪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이 계속적으로 규제 현상을 하고 있다 보니 그다음 어디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곳이 바로 이제 그 수지구죠. 네. 그 수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나니 그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뻗어나가야 될 곳은 이제 처인구밖에 없다는 거죠. 처인구는 이제 용인시 중에서는
굉장히 소득이 좀 낮은 도시, 그중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쓰나미 효과, 파도 효과 때문에 좀 밀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인구 이런 쪽이 좀 이제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요.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 수지가 금액이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 그러죠. 확 뛰었어요. 네. 네. 그리고 미분양이 완판돼서 지금 막 프리미엄도 엄청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역을 단지 그냥 이제 감으로 잡는 것보다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통계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걸 판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판독을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가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질문창에요. 혹시 이 지역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시면 교수님 완전 전국구기시기 때문에 대충 얘기 다 해주실 수 있거든요. 오늘 실시간으로 오신 분들 그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대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조정 지역 같은 경우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7개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되었다가 다 풀렸죠. 4개 지역이 없어지고 3개가 남았다가 3개마저 다 풀렸거든요. 부산 엄청 많이 뛰었죠, 교수님. 예, 그런데 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부산은 예를 들면 이제 7억 정도 하는 조정 지역의 물건들이 조정 지역이 풀리면서 12억, 10억, 11억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7억짜리가요? 7억짜리가 12억까지 갔어요. 조정 지역 풀리면서? 네, 한 달 만에 11억까지 갔는데 그게 또 2달 더 지나서 다시 7억으로 복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요새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그때까지 조정 지역 때문에 이제 일명 말하는 물려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대거 선전을 하면서 자기 물량이 빠지고 나간 다음에 새로운 이제 제2의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또 피해를 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쉐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쪽이 득을 얻으면 한쪽은 또 실을 얻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신중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확한 분석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부산에 아파트가 있으셨어요. 네. 조정지역 때. 네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올랐대요. 네. 그래서 파신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조정지역이 풀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 계약금을 돌려주고 또 매일매일 1억씩 오르더래요. 네. 그래서 다 그렇게 했다고 본인도 계약금 돌려주고 부산은 핫했습니다. 네, 한 달 동안은 정신없이 핫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5억인가 6억 더 주고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잔금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운이 사람이었고요. 좋은 거죠. 잔금을 안 치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이제 또 꼭대기에 이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다시 이제 물건 가격이 정상적으로 또 회복이 되면서 상당히 또 마음적으로 고초를 좀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다시 가격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몇 달 안 지났는데 조정지역 풀린지? 그렇죠. 조정지역이 몇 달 안 풀렸는데 네.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바짝 가격이 상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제 빠져나간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2달 동안 또 급격하게 급락을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조정지역이 풀리기 전하고 지금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 형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그런 거 보면 결국 부동산은 운 아닌가요? 운? 찍기? 운 맞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향후 입주 물량을 많이 보고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산에는 사실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요? 예, 현재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입주할 물량 또 추가적으로 입주할 물량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조정지역이 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미입주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뜨거웠던 이제 청약 경쟁 시장에서 청약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청약은 다 되어 있지만 입주할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풀리고 나서 그 효과가 오래 안 가고 갑자기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현상으로 봐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2배, 3배씩 이제 매년 이제 나오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아는 분들은 그 비싼 가격으로 안 샀을 텐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시는 분들은 주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구입을 하신 분이죠. 그래도 비싼 가격. 제일 아까 꼭대기 책에 자기는 이제 꼭대기라고 전혀 모르는 거죠. 몰랐죠. 더 오를 줄 더 알았는데. 오를 줄 알았는데 한 달 사이에 또 뚝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물량이 많이 생기니까. 예. 네. 그리고 매도 물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규제 정책 하에서는 맞춤형 정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수도권은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좀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은요. 네.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남 불패라는 말보다는 지금은 이제 서울 불패라는 말이 몇 년 동안은 좀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를 위시하여 이제 인구 100만이 넘는 이제 경기도의 시. 그다음에 점차 뻗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 중에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천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질문 올라왔어요. 인천 청라, 루원시티, 검단역으로 계속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대요. 거품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점차 이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도시라고 하면 이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영종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송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청라가 해결이 되고 나면 영종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교통의 영향과 상당히 많이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가격을 회복하고 있고 청라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갔던 곳입니다. 거기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세로 빠져나올 시기가 되다 보니 자기의 가격을 높여야 되다 보니 자기 가격을 높이면서 그 매수 대상자를 찾고 있는 편이고요. 이 매수 대상자가 이제 다 찾아져 가지고 전세가 한 바퀴 또 돌고 나면 또 가격 조정이 또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또 영종도 같은 경우는 한때는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네, 무조건 하고 마구잡이 분양식으로 하다 보니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택지지구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미분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영종도라든지 청라라든지 뭐 여러 쪽으로 섭외를 해봤는데 아직은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잡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영종도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때는 판단합니다. 부산처럼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이 될까요?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평정화 시켜가지고 수요 공급의 자동적인 원리가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기 세력이 조금만 몰린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과거에 영종도, 청라, 송도 같은 경우들은 투기 세력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실제로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나면 그에 대한 이제 그 붐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인천 쪽은 조금 더 좀 두고 보시다가 투자하시는 게 낫겠다는 조금 말씀이시죠?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죠. 네,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덩달아 투자하셨다가 금단 신도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강변 한강 도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도 지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재개발 구역이 또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도시개발지구도 많지만 기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다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재생 할 수가 있습니다. 빈지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눈을 조금 돌려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시면 예전부터 저는 강남에서만 이제 부동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강남 쪽은 잘 아는데 네. 강남은 제가 계속 부동할 때마다 꼭지다 했는데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들였던 분들은 지금은 진짜 뭐 2배, 3배, 4배 이상 뭐 10배도 오르신 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불패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서울 불패의 이제 의미는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러한 통계치하고 실제 이제 민간에서 작성하는 통계치가 너무나게 확연하게 틀리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뭐 투기를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일단은 막아야 되는 이러한 멘트를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정확한 빅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겠구나 하면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고 상대적인 가격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또 키높이 또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서울 지역은 계속 오름세를 연장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라든지 이제 금융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현금 자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출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보유를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더 올랐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의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는 되지 않지만 쉽게 좀 무너지거나 뭐 반토막으로 나는 이런 경우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풍선 효과로 강북 지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으로 이제 되도록 이동을 많이 한 지역이 마용성이라는 지역이 되겠죠. 마용성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 마포, 용산, 이제 성동구가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면 거기서 또 이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또 있겠죠. 네. 강남의 풍선효과 또 강북의 풍선효과를 보게 되면 서울 전역이 전부 다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가을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곧 죽어도 서울이다라고 하면 이제 떠야 될 곳은 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울에 계속 투자를 하면 실패할 일이 없이 계속 올랐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서울 지역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일간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강남 불패에서 이제 서울 불패 쪽으로 아마 이름이 바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시기상조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 내에 전부 다 이제 그 하나하나씩 배치가 되면서 본사까지 이전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구가 사회적 인구가 이동이 되면서 인구 분포도가 서울에서 점점 벗어나겠지만 밀집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본사가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것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은 아마 서울의 입성이 계속되리라고 나름대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 고객님들도 보면요. 집이 없으실 때는 무주택자일 때는 반토막 나라 단방해라 막 그러다가 집을 딱 사시면 네. 오르면 또 기분 좋아하시고. 그렇죠. 나의 당연한 입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벤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금 네.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걸 겁내하고 계시고 안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 네.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팍 반값 돼가지고 내가 그냥 죽겠다 막 이러고 계신데 결국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뜰 곳은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쪽에서도 아까 얘기한 그런 곳 중에는 뭐 반값이 되거나 진짜 많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서울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풍선효과가 벌써 작용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염려는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제 규제 정책, 그다음에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15억 이상에 대한 또 카드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거래의 병목 현상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이제 거래는 뜸하지만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갈 가격인지 아니면 정체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도 키높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받쳐준다면 그 키높이 전쟁에 의해서 다시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 않는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니 이제 정부가 제가 부동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정책들을 막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요, 저희 이미지의 생산 케마 토크는 이 정치적인 방송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현 정부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싫어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아마 진보 정당과 이제 보수 정당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사실 많이 틀린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는 주로 했던 내용들이
주로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좀 많이 맞습니다. 사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진보정당 쪽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좀 많이 했고, 실제로 실거주자, 투기가 아닌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두 개가 있어야 되는지,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고 실수요의 수단이다 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 및 공공임대 주택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보수정당이 또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일단은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 붐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는데, 그럴 때는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보정당은 빈익빈 부익부보다도 중산층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청년인대라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가 아닌 이제 투기로 강조를 하면서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건절시키는 이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아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규제 정책이 몇 개 정도는 아마 카드를 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풍선효과를 통해서 또 오르게 되면 또 그것을 누려야 되니까 또 다른 정책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이제 토크라든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아마 물풍선을 주무리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거머쥐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같아요. 왜 우리 옛날에 동화 보면은 옷 벗기는 그거 내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러서 옷을 더 막 꽁꽁 싸매게 하고 네. 바람을 네. 그리고 햇빛은 원한 햇빛을 줘서 옷을 스스로 벗게 하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층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결국은 서민층들이 집도 못 사고요. 지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네. 아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나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 이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 강남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가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보수 정권이 두 번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진보 정권이 이제 두 번을 또 집권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달랐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두 번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또 진보 정당이고, 네. 또 진보 정당이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둘 똑같은 이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정책을 계속 펴나갈 그렇죠. 수도 이제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당에서의 이제 그 당에서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이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전체적인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은 아마 급격하게 진보 정당에 했던 이 정책들이 보수 정당의 정책으로 바로 바뀌고 하는 그런 정책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서 다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진보 정당에서 만일에 정권을 또 창출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이제 1야당인데 이쪽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정책과는 다른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가려지겠지만 그 정부 체계가 부동산 정책을 이제 관장하는 부서가 과연 어느 당에서 이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도 부동산 쪽으로 돈을 버시는 분은 또 돈을 버시고, 또 중개업이 거의 매매나 전월세가 안 움직여도 중개업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연봉이 또 크시고 하시는데 네. 비결이 뭐예요, 교수님? 이런 제가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줄줄이 10곳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죠. 거래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시는 분도 더 있습니다. 바빠지신 분도 많아요. 예, 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경쟁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설명을 좀 더 해주면서 경쟁력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고객은 선택하기 나름이죠. 고객은 이제 한 부동산만 도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부동산을 돌았다고 하면 또 내일에는 또 저 부동산을 돌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부동산을 돌면서 뭐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공인중개사의 실력의
간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간을 보면서 저 정도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아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인중개업을 한 5년 정도 이하로 하신 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혼자만의 독학이 아닌 뭐 학원이라든지 뭐 단체 모임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한은 조금은 퇴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자기 경쟁력이 점점점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내세운 것이 부동산 이제 서비스 진흥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어느 누구든지 뭐 기업체들도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대형 부동산 법인들하고 싸워 나오려고 하면 과연 자기 자신은 어떻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 될지, 이 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과 비슷한 컨설팅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 중개업과 컨설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도약을 한번 해봐야 될지 하는 이런 고민이 쌓여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중개업과 컨설팅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중개업은 이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온 물건을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반면에 컨설팅업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가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상가 건물주하고 선생님 이걸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 방법적인 모델을 가르치면서 가공을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로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9억 건물을 가지고 그냥 네. 이대로 팔면 예를 들어 뭐 100원이라면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업종을 변경시켜서 좋은 선호하는 업종을 넣고 그다음 네. 팔면은 뭐 200원을 만들려서 200원에 팔아드리는 그런 그렇죠. 것이 바로 컨설팅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방법만 조금만 알고 나면 이 사람은 중개로 할 물건, 이 사람은 컨설팅으로 한 물건들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교수님처럼 오래 또 컨설팅 하신 분들은 눈에 딱딱 보이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본인이 능력별로 너무 잘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물건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한번 이제 방문을 우리 회원들 중개사들은 이제 방문을 자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제 아파트만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손도 안 대고 만일에 손도 안 된 물건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버리죠. 네. 그냥 버린다고 하죠.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물건 대장에 정리를 해놓지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거래가 안 되게 되면 이제 공동중개를 통해서 하는 방법만 강구하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공을 하고 매도자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독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단연간 이제 이런 컨설팅업을 종사한 사람한테 그러한 경험담을 듣고 방법을 강구해 내어야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동산업을 하는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식대를 아끼지 마라. 식대요? 밥값? 네. 밥값을 절대 아끼면 안 된다. 밥값 누구 본인 밥값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에게 사주는 밥값이라든지 밥 사야 돼요, 자기한테 교수님?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값을 절대 아끼지 마라. 왜? 교수님 밥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밥값을 아끼면 안 된답니다. 네, 밥값을 아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교육비를 아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비를 자기가 투자한 교육비의 한 100배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비와 밥값은 절대로 아끼지 말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교육을 듣고 이제 밥도 사주다 보면 또 한 번 얻어먹은 사람이 계속 밥 사라고 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이기 아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한 번 샀으면 또 정이라고 해서 네가 샀으면 내가 또 한 번 사고. 그래, 먼저 이제 밥을 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사무실에 밥을 사주기 위해서 또 고객이 방문하는 거죠. 고객이라도 내가 먼저 밥을 사드리면 네. 고객이 또 와서 사주면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렇죠. 네트워크 형성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제 연결하는 수단으로 먼저 밥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해봐야. 강남에. 네. 그 진상 고객에서 다니면서 밥만 얻어먹는 고객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주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5명에서 10명 정도 조그만한 이제 우리 대관업을 중개소에서 이제 강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해가 넘어가면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본인이 브리핑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간망 고객에서 이제 진성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진성 고객에게 어떠한 물건을 줄 것인가? 좋은 물건을 찾을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네. 물론 이제 수업 중에 어떤 물건을 찾아야 굉장히 경쟁력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좋은 물건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발굴된 물건을 미처 정보가 약한 공인중개사들이라든지 투자자에게 권유를 하게 되면 단순히 중개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 용역 체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개사님들이 많이 들으셔서 중개사님 위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까도 구억 건물을 예. 그냥 파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구억 건물을 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업종 전환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투자자들도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 이꼴 본인의 투자도 전문 투자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꼭 중개나 컨설팅을 다른 분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도 투자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본인 투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런 습관을 못 가지시는 분이라도 이제 미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중개의 범위를 넘어서 컨설팅의 세계로 입문을 하고 또 컨설팅의 세계에 입문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A 물건, AA 물건, AAA 물건 등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좋은 스스로가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올해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갔었거든요. 네. 낙산에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작년에 제가 고객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줬더라고요. 네. 단기간에 예를 들어 몇천을 투자해서 2배나 3배를 벌어준 고객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네. 그렇게 남은 돈만 벌어주지 말고 나도 돈을 좀 벌자. 중개업을 이제 하게 되는 목적이 A의 매도자와 B의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업만 하기 위해서 아마 중개업 자격증을 딴 사람은 아마 최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타성에 젖어서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 이제 그 임유진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내용대로 본인 좋은 물건 있으면 본인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로도 물론 베이스를 하지만 제가 투자해서 제가 이제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감히 저도 이제 그러려고 올해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저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개에서 벌어지는 이제 매도 매수 임대의 임차 관계는 이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연봉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 투자와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컨설팅 같은 경우는 뭐 많으면 한 3억, 5억도 받는 이런 컨설팅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월세를 전문적으로 원룸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면 도대체 몇 건을 해야지만 3억에서 5억을 벌 수가 있는지 죽을 때까지도 못 벌걸요. 전월세만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힘들죠. 300에서 뭐 500 보전금에 50만 원을 이제 전월세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몇십억짜리 상가를 뭐 리모델링을 하는 거나 하는 일의 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개입될 여지가 많이 없고 자기는 중재자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곳곳이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알선해 주면서 이제 절충을 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일의 전체적인 양이라든지 기간은 조금 더 소모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의 양과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500에 35만 원, 40만 원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2만 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50억, 100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그 조그만 금액 가지고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컨설팅을 왜 배워야 되는지, 뭐, 꼭 그 중개업뿐만 아니라 본인 투자를 위해서도 컨설팅을 배우면 투자처를 또 찾을 수 있고, 가공해서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좋은 말씀 많이 재미없게 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액센트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자, 네. 10분 정도 쉬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 컨설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또 배워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세세하게 한번 갖는 시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쉬는 시간에 교수님 막 콕 찔러서요. 이제 재미없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졸리우셨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잠깐 커피 드시고 뭐 잠깐 요기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또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때는 10분 푹 쉬면서 저도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잘 쉬었습니까? 교수님은 담배를 피시네. 중간에. 요즘 다 끊어야 되는데 요즘 야만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만인이 뭐예요, 교수님? 담배를 피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러죠. 담배 피는 사람 하도 없으니까? 예. 근데 담배는 몸에 너무 나빠요. 너무 나빠요. 여러분들 제발 담배 끊으세요. 올해부터. 교수님도 저도 이제 끊으세요. 저는 이제 줄이고는 있는데 줄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끊어야지. 맞아요. 줄이는 것은 아무 덕이 없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재미없다고 막 구박했는데 선생님들은 너무 괜찮다고 막 그러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기 너무 좋으세요, 교수님. 그런가요? 팬클럽 있으신 거예요? 여기가 팬클럽 아닐까요? 네, 수업 몰두했다고 너무 좋다고 막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뭘 투표를 또 하시려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2번.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재미있었다 1번, 재미없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재밌다 하시는데요. 파우 왜 이리 지사님은 많아? 아직 11111이래요. 더 없어요? 더?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강의가 되어버렸네요. 아니, 저는 재미없다고 막 재밌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런 게 더 필요하셨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지금 중간에 제 토크를 망치지 마세요 막 구박해드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분 동안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가장 재미없는 토크를 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재밌는 말 하려면 끝에서 또 진중한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교수님 질문 있어요. 질문 너무 이렇게 질문 많이 올라온 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제가 질문 다 대성으로 말씀드릴게요. 2488님께서 속초에서 18년 동안 부동산 하셨대요. 네. 속초에서 넘버원이시라는데요. 대단하신데요, 이거. 감사합니다. 넘버원. 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주거용은 다른 소장님한테 넘겨드리고 본인은 이제 상가하고 토지 쪽.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주거를 먼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했다 하면 이제 상가랑 토지 쪽에 또 눈을 돌리시고 건물 쪽에 돌리시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분도 그러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속초가 현재 전망이 어떨지 그게 또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또 가려고도 생각하는데 또 이쪽에서 토지 상가를 또 하면서 하는 게 나은지 속초 전망에 대해 좀 듣고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 현실이 있다고 하시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굉장히 이게 치열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고 자기 분야에 완전하게 몰두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종목을 이관을 해가지고 다시 두 개, 세 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 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들도 제주에 이번에 집을 좀 샀습니다. 그래요? 예, 샀고 투자도 좀 많이 좀 시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컨드 하우스, 세컨하우스 제주에는 많죠. 예. 그리고 속초도 이제 아마 서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컨드 하우스의 붐이 좀 이제 일지 않을까라는 거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가나 뭐 교통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쵸? 뭐 KTX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는 도로망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디귿자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지가 않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단하게 가야 될 것도 빙빙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 제주와 같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전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던 부분들이 테러바움이라는 이제 세컨드 하우스가 생기면서 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천, 온천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주위가 좀 많이 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속초는? 네, 석천 온천을 네.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세컨드 하우스가 서울하고 그렇게 이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좀 찾지 테러바움 다 않을까라는. 분양됐어요, 교수님? 지금 분양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놨던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속초에서 상가 사무실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속초에서 계속 하시는 게 좋다는 속초 말씀일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시행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원주가 이제 기업 도시와 이제 기업 도시가 되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춘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속초입니다. 속초. 삼척도 아니고 동해도 아니고 태백도 아닌 속초가 아마 한 세 번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인들이 입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속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 영향이지만 속초는 이제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속초는 서울과 경기도를 위시한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속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시행사들도 뭐 아이파크라든지 네. 뭐 이런 쪽도 지금 이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땅을 구입할 대기업도 이제 진출하듯이 속초 쪽에서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기업도 같이 이제 땅을 모색을 하면서 아마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개보조원이라든지 소속 중개사한테 맡기고 상가나 땅 쪽으로 좀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혹시 있다고 그러면 뭐 속초 얼마나 공기도 좋습니까? 네, 좋죠. 바닷가 바로 있고 산도 있고. 예. 그리고 복잡한 서울보다는 18년 동안 1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종목만 조금 추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정답은 서울에 와서 힘들게 하지 말고 1등을 계속 속초에 유지하면서 가면 1등을 계속 할 수 있다. 주거용 1등이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상가와 토지도 1인자가 되게 되면 남부를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와, 속초에 남아라. 속초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야 제가 얘기하셨습니다. 속초 가면 밥을 한 그릇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해남에서 34년 경영을 하고 계시대요. 와,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완전 선배님이신데. 네. 그 김해국제공항 개발과 김해도시철도 1호선 주변 지역 발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이제 해남에 계신 분이 이제 경남 김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가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김해공항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김해공항이 활주로가 굉장히 작은데 활주로가 작기 때문에 두 가지 대안이 남았죠. 밀양에 이제 그 신공항을 신설하느냐 아니면 부산의 가덕도로 공항을 하느냐. 결국은 두 개다가 포기를 하고 김해국제공항을 이제 넓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네. 김해국제공항을.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투자를 두 곳에 다 한 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밀양 쪽에 새로운 신공항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네.
부산에 가덕도에 물건을 몇 개 사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밀양, 수산에 또 몇 개의 땅을 사놓고. 네네. 아, 투자자 중에서? 투자자 중에서 근데요. 두 군데를 동시에 다 잡은 거예요. 아, 둘 다 이제 어느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하나라도 대박이다. 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잡았는데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으로 뜬 거예요. 둘 그 다 사람 그러면 지금 안 된 거죠. 둘 다 안 된 거죠. 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밥맛 없겠네. 시금을 전폐하고 막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아, 공황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공황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려버린 케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시구나. 네. 어떡하면 좋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도도 이제 똑같은 현실이죠. 제2공항 때문에. 제주도하고 이제 김해공항은 똑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주로를 돌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제 돌아서 와야 되는데, 네. 그 높은 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근처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음 문제 굉장히 크죠.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앞에 있는 부산의 이제 국제 업무 신도시와 에코델타 시티가 있거든요. 네. 그 두 쪽의 위치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일인데요, 교수님. 소음 데시벨이 올라가다 보면 네. 주거 단지로 이제 에코델타 시티와 국제 업무 신도시를 계획을 해 놓았는데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면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부산에 있는 이제 에코델타 시티와 국제 신도시의 계획이 위치를 모든 것을 또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홀딩되고 있는 거예요. 예, 홀딩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계획은 조금씩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내려갔다가 실사를 해보다 보면 네.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보상 금액도 이제 나가고 있는데 실제 정작 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거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은 그렇지만 김해 도시철도 1호선은 그거랑 공항하고 연결된 건가요? 그것도? 도시철도가 이제 연결되게 되면 이제 교통의 편리성이 그쵸.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으로 이제 바로 가는 사상에서 이제 바로 가는 이제 그런 철도가 있는데 이제 김해 도시철도가 만약에 이제 또 마련된다면 지금은 이제 부암동 시청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네. 그런 쪽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김해공항이 확장된다고 하면 아니면은 확장되어서 그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김해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약 한 50만을 넘어선 지가 좀 오래됐고 55만에서 한 60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크네요. 그 큰 도시가 뭐 준광역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네요. 부산의 위성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지하철 노선도 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럼 현재는 김해국제공항 개발은 아직까지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예, 보합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하철 노선이란 이러한 것들도 모두 보합의 형태를 띠고 현재도 있다고. 같이 연계돼서 같이 개발이 연계되어서 되니까. 하기 때문에 보합의 형태로 띄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김해국제공항 얘기하셨는데 교수님 완전 부산 쪽은 전문가시라서 뭐 서울도 그렇지만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외박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돌기 때문에 집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죠. 네. 속초도 갔다, 원주도 갔다, 춘천도 갔다. 그렇게 발품 파시니까 다 아는 그래서 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전국 지역에 어디든지 간에 이제 제가 다 가기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유류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텔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실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요새 제주도 많이 다니셨어요? 네, 제주도를 이제 많이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용도 지역이 바뀌는 지역을 집중 탐구를 했습니다. 맞아요. 제주도 용도 지역 바뀐다면서요,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산 관리라든지 보전 관리에 있는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공고공람된 지역 중에서 반드시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제 바뀌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익산에서 이제 공고공람을 또 했거든요. 익산 쪽도 움직이고 있나요? 익산 쪽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쪽과 서귀포 쪽은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점차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라 해가지고 용도 지역이 상향 조정이 되고 나면 발전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 85개시를 전부 다 다닐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용도 지역이 바뀌는 곳마다 다니셔서 실사하시고 예. 어떻게 바뀔 것인가도 확인하시고 예. 어느 지역이 또 투자하면 좋을 건가도 확인하시고. 예,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전국을 돌아다녀야지만이 되는 거고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단 한 사람을 맡겨놓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밖으로 다니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뛰는 것이 아마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팬 너무 많으세요. 여기 오. 칠사님도 다세대주택 건축해서 통 분양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낮부터 교수님 강의를 기다리셨대요. 우리 칠사님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통분양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통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또 그쪽 일을 하시죠? 맞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집주인 매각 1인 매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단독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LH공사와 SH공사에 한꺼번에 바로 넘기는 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 중에서도 LH공사와 SH공사의 담당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찾는 편이죠.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시행사들한테. 그렇죠. 해결을 해주시니까. 담당자들한테 가가지고 가격을 좀 많이 받게끔 해가지고 한꺼번에 넘기게 해달라. 이러면 뭐 개별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꺼번에 LH공사에서 모든 걸 다 사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확을 얻고 또다시 다른 부지를 모색해서 또다시 건축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계속되는 거죠. 아니 그때도 교수님이 교육 때 말씀하셨지만 그 수요자를 딱 지정해 놓고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을 지정해 놓고 사게끔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쉬운 투자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를 먼저 모집해 놓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어 놓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면 분양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분양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뭐 빌라를 만약에 지었는데 네. 만약에 뭐 학군의 시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학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진통이 많이 예상되는데 네.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는 사회 취약계층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임대를 직접 놓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임대를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팔기만 팔고 팔기만 돈만 하면 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LH나 SH는 그걸 사서 뭐 취약계층에게 싸게 임대를 놓을 수 있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투기가 아니고 이제 국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상을 또 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고를 하는 편이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많이 하고 계세요. 74님 정말 다세대 주택 건축에서 통분양 관심 정말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속 건투를 빕니다. 교수님 루나님이 막 너무 열렬편에서 좋은 컨텐츠라고 별풍선 주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 토크하면서. 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토크를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말씀해주니까 자신감이 많이 넘치는데요, 이거? 아니 진행자는 막 구박을 하는데 막 수업 들으시는 구독자들이나 들어오신 분들은 막 열렬히 환영하시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역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두 개 지역에 이제 건설사가 마케팅을 잘못해서 좀 분양에 고전을 하고 있는 걸 네네. 입주 물량 분석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착공량을 통계를 내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미분양이 있지만 향후 내년부터는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할인율을 통해서 네. 통매입을 해가지고 매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통매입해서 교수님이 벌써 매각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컨설팅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냥 줬는데 너무나도 많은 밥을 사주셨습니다. 꼭 밥 사주세요. 네. 네. 밥 사주신다고 써 있어요. 꼭 연락해 달라고. 밥 사주신대요. 밥 사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 막 올리시고. 억울해.
좀 더 밥 사주세요. 교수님 저기 보면 파블로 칠사님이 컨설팅의 봉준호 감독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가장 큰 찬사예요 요새. 봉준호,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네, 핫한. 근데 봉준호 교수보다는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인물로 보니까. 교수님 수업하죠? 네. 네. 다 질문에 대한 답변 되셨습니까? 교수님이 너무 하시는 일도 많고, 예.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진도가 잘 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고요.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중개업이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개업자 수는 한 10만 5천 명 정도? 10만 5천 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약 5천 명.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가 보게 되면 한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든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치면 약 한 34만 명. 네.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 인구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공인중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그렇게 많나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곳은 끝까지 안 되고 잘 되는 곳은 끝까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자기만의 경쟁,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계의 봉준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부동산계의 봉준호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협회장 선거를 했는데 협회장 역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개뿐만 아니고 중개는 포화 상태가 다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대행이라든지 관리 대행,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서 사업 역량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여기에다가 4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 기반의 글로벌 부동산 사물 인터넷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학교를 제가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미국의 대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 미국의 부동산하고 한국의 부동산하고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 항상 이제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서 몇 년을 앞을 나가면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말을 하면 할수록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부동산 1인 기업이라는 영세성을 벗어나서 네.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워 나가야 되고 자기의 이제 1인 기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친목 단체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을 하지 않으면 큰 기업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춘 이제 법인들보다는 우리의 역량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위기들은 이제 부동산 종합 서비스로 돌파를 하자는 건데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두를 다 하는 겁니다. 임대형, 거래형, 개발형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제 그림은 이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중개를 하다가 중개에서 다시 컨설팅으로 종목을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네. 컨설팅에 눈을 뜨게 되면 전문 투자자가 되어버려요. 교수님이 가리셔서 안 보이는데 한번 요거를 교수님 빼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 파트에서 중개와 컨설팅을 이제 복합을 하고 네. 컨설팅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이 반드시 마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개와 컨설팅과 투자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개와 컨설팅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가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비즈니스 쪽으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가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다 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처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니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기업 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매년마다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시험을 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가 그렇죠. 개업은 언제 하십니까? 개업은 언제 하십니까? 개업을 언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만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때 사법고시 공부한 것처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주부님들 같은 경우서는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남편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걸 포기해가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자격증을 땄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장롱 자격증 되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1년 하다가 도저히 나는 중개업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장롱 자격증으로 다시 변해버리고 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끝나고 나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부동산을 할 것이다. 네. 그렇지만 부동산을 할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택 보급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점점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평균 수명의 연장이 된다 손치더라도 출산율의 저하가 평균 수명의 연장을 앞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대당 인구수가 약 한 2.45명 정도 되는데 아마 마지노선 1.8명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집이 추가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7년, 8년, 2027년, 2028년 이 정도까지는 거의 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분야의 공인중개업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래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벌써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반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도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막상 완전히 변해버렸을 때는 그때는 아사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본인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컨설팅이나 투자나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중개사가 이제 증가를 하지만 경쟁력만 갖추면 무조건 하고 승부는 걸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관을 할 수 있는 대형화, 그다음에 복합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건설업체도 연결할 수가 있고 설계업체도 연결할 수가 있고 이사업체도 연결할 수가 있고 연결할 수는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권의 변화라든지 경제의 변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 서비스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대처가 빨리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의 현상들은 이전에는 그냥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표현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아예 거래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어느 특정한 기간에서 거래를 싹쓸이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떤 곳은 이제 한 곳에서 100건 이상을 했는데 어떤 곳은 3개월 동안 한 건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만의 내공을 좀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맥 관계도 많이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인맥이 많습니까? 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한 이틀 만에 100명 정도가 올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인맥을 지금부터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만에 100명이 와야 돼요, 교수님? 그 정도 와야 인맥이 좀 많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와. 그것도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네. 시장까지도 와야 되는 거죠. 시장이 입원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컨설턴트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사유서는 이제 오른쪽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큰 타이틀만 설명을 하게 되면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이제 내공이 있어야 되죠. 고객들한테 어슴푸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는 건 좋기 때문에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화가 되는 마당에 우리 국내까지도 지금 내셔널화 되지 않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동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지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그렇죠. 전국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슈를 따라만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사무실에 오는 투자자분들은 한 종목만 알고 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어떤 알고 사람은 계시죠? 이거, 어떤 사람은 상가, 어떤 사람은 토지, 모든 과목을 다 가지고 자기 부동산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그들보다 실력이 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맞장구 정도는 치줄 수 있는 그런 내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제 건축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또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협력업체의 관계까지도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경쟁력 있는 물건 발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의 틈새 시장을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발견되는 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죠. 힌트를. 네,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시 재생으로 가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하고 있지만 2020년 3월 2일부터 시장 직권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일몰제가 내년 2020년 3월 2일에 바로 도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네. 남았죠? 저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죠. 네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쪽에 빌라를 지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땅에 저렴한 금액을 투자해서 LH 공사 등을 LH 공사에 파는 거죠. 물론 한국감정원하고 HUG 이제 한국도시보증공사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적게 들면서도 네, 그 네. 나중에 팔 곳도 정해져 있고 그런 그래서 식으로 이제 컨설팅 용역서를 이제 그 의뢰인하고 쓸 때 어떻게 쓰면 가장 합리적으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컨설팅 용역서를 쓸 것인가 하는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의뢰자들은 저도 지금 이제 잠시 어디를 참가했다고 하는데 투자 클럽입니다. 보통 30억, 40억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도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5시부터 지금 이제 6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맞아요. 돈만 많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세요? 네. 그쪽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형화된 보고서라든지 용역 계약서 작성은 제가 보면 몇 시간만 설명하면 거의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 알선하고는 상황이 너무 틀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래를 대신하는 이제 대리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임무에 대한 용역에 대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을 장래에 예측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를 모르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아마 맞습니다. 왔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 상태와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같이 이해를 해주는 이제 자산 컨설턴트로 이야기를 해야지 부동산 한 건만 팔고 더 이상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시킬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과 공평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 수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힘든 게 밥을 차려줘도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료를 주더라도 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세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말을 좀 다각도로 경청을 하면 자기에게도 도움을 많이 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네. 자기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이 사람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컨설팅 보고서는 정형화된 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형화된 폼을 만들면 됩니다. 네네. 그래 전문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상품의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일시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용 방안, 용역 계약서, 정기적 보고서, 업체 소개 이 정도만 해주면 이제 컨설팅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색을 하게 되면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최고의 컨설턴트는 곧 부동산 전문 투자자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컨설턴트 이퀄 투자자. 부동산 전문 투자자입니다. 네. 전문 투자자지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 투자자.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독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최종의 꿈은 부동산 전문 투자자. 네. 본인이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네. 그 수익을 날게 하는 분들이 그게 최종의 꿈이죠. 뭐 시행사 뭐 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이제 전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한 강사라든지 특정한 교수가 하는 말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스스로 나 혼자서 먼저 스스로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분석력을 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분석의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게 되면 분석의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 컨설팅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중개업을 한 사람들은 조금만 개념을 알고 나면 중개업하고 컨설팅을 절충만 잘 시킨다면 금방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확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은 또 공부하시면 투자 겸 컨설턴트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이제 몇 억이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석의 왜곡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판단에 미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미스되는 부분을 똑바로 세워주는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교수님.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수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약 한 20년 정도 이제 부동산을 좀 넘게 했는데,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많이 들려주면서,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면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전문 중개사가 되어서, 수익이 훨씬 더, 지금 말하는 수익보다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전국과 전 종목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문 지식도 쌓으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또 전문 인력들과 같이 제휴를 하게 되면, 전국이 대한민국이 곧 나의 바운더리가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꿈이 부동산 전문 투자자거든요. 지금 전문 투자자 아니세요? 지금은 그냥 투자자. 그냥 투자자예요? 그냥 투자자. 네. 아니 저도 고객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이제 고객들과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런 고객들 꽤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5억 있다, 10억 있다.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거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저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앞으로는 이제 한 번만 성공을 하게 되면 2명, 2명에서 4명, 4명에서 8명.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투자의 그 맛을, 그러니까 수익을 안겨주면 묻지 따지도 않고 제가 하라면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낚시를 할 때 손맛을 봤느냐. 네. 다시 말해서 미끼에 고기가 걸리는 맛을 딱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낚시하러 가자고 막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 부동산 이제 컨설팅이나 전문 투자자로 양성이 되어서 한 번만 성공을 해보게 되면 그렇죠. 사돈팔촌 가족 할 것 없이 지인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한번 부동산의 그 맛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맛이 수익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부동산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이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계를 통해서 이끌어내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가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는 자에게는 못 당합니다. 그럼요. 공부해야죠. 하는 자에게는 절대 못 당합니다. 자, 방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컨설팅 보고서 제출 시 최고 수익은 얼마 정도였나요? 세무신고는 요새 이때 세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컨설팅 보고서 제출 시 최고 수익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네. 근데 수익은 일반 중개 수수료의 한 10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신고는, 법인으로 컨설팅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로 컨설팅을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법인 사업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용역 수수료도 이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컨설팅을 할 때는 불법, 편법, 그 다음에 위법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만 하시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들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새는 뭐 다 납세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네.
강남에서 이제 건물을 매매 중개를 했는데 컨설팅비를 요구했지만 중개 수수료를 0.6% 줘요. 컨설팅 계약서를 써서요. 2% 수수료. 이제 유에서 유를 창출할 때는 중개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에서 유를 창출할 때는 이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중개 수수료, 중개에 관련된 매매 계약서를 쓰지를 않습니다. 컨설팅 계약서를 쓰면서 컨설팅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보통은 뭐 상가는 5%, 토지는 한 7% 정도 총액을 받고, 그 외에 총액 개념이냐, 수익 개념이냐, 수익 보수 개념이냐, 그 인센티브 개념이냐, 아니면 지분 개념이냐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수수료 구조가 있고요. 중개 수수료를 0.6%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에서 유를 창출했는데 만약에 2%를 받았다면 1.4%에 대해서는 초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냐 컨설팅이냐를 반드시 구분해서 이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법원에 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거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초과 수수료인지 컨설팅인지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판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은 그 구조 요건만 잘 맞춰주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에서 있는 것 그대로 하면서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원에서는 현재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컨설팅의 요건이 된다면 법원에서 다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그 컨설팅의 요건 전혀 없이 이제 컨설팅 수수료를 제시했다면 그 초과수료 된다는 그렇죠. 일을 작게 했던, 일을 많이 했던, 고생을 많이 했던, 고생을 적게 했던 중개 수수료밖에 못 받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너무 반응이 뜨거운데요, 교수님? 제 토크하면서 제일 많이 반응들이 저는 있었어요.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네.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혹시 오늘 설명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고. 또 질문이 계속 나와요. 수업 끝내야 되는데. 대전의 지금 이제 구도심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전망. 대전 핫하죠. 그래서 네. 대구, 대전, 광주, 대대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전 구도심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괜찮습니다. 예. 괜찮다고 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총사님. 그런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해제되었을 때 도시 재생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수익을 배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반응들이 너무 좋으신데, 교수님 이런 컨설팅 수업을 들으시려면 우리 K마스터즈에서도 수업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예. 특강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교수님? 2월 17일 날 제가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이요?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월요일인가요? 17일이면? 17일이 아마 월요일로 다음 주 생각합니다.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혹시 뭐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방송상에서 못했던 얘기. 못했던 이야기들은 오프라인에서 보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인들도 들으면 너무 좋으실 거고요. 투자자분들도요.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개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K마스터즈에서 특강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거리가 멀지 않고 5시간 이내의 거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시간? 부산인데요, 그러면? 부산 제주도도 있는 분들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네요.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면 올 수 있네요. 더 가깝네요. 더 빨라. 네. 예. 오늘 너무 시간 짧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2시간. 오늘 2시간 꽉 채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주 이제 월요일 날. 오늘 방송에서 못한 강의는 월요일 날 무료 강의에서 배워서 정확하게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직접 얼굴 뵙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네. 아마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5시간 이내의 거리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오실 만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봉준호 감독 닮았는지 한번 잘생기셨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조금만 더 파마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닮으셨어요. 머리 스타일만 닮았습니까? 안경 쓴 것도 닮았는데 얼굴 넓이는 제가 좀 넓지가 않은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보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월요일에 한번 뵙기로 하고요. 네. 오늘 참 너무 뜻깊은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오늘 수요일날, 비도 오는 수요일날 또 수업 들으시라고 업무 끝나시고 또 혹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시간 된 것 같다고 하시니까
네. 실무 뵙고 안 닮았으면 밥 사시라고 하네요. 실물 뵙고 안 닮았으면 밥을 제가 사겠는데, 만일에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올리신 우리 분들이 밥을 사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아시겠죠? 네. 예. 반드시 자.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밥을 얘기인데요. 저한테 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이뮤진의 케마 토크. 오늘은 이강재 교수님 모시고요. 컨설팅에 대해서 또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또 투자 물건이나 지역마다도 찝어주셨고요. 여러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또 오프라인 수업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벌써 9시 10시 다 돼가니까 이번 수업은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2월 17일 날 K마스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